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7, 8월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7, 8월을 시간을 좀 잘 못 보내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 7, 8월 달에 이제 여름이죠, 그죠? 뭐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1학기 때 공부 못했던 사람들은 뭐 쉬면서 좀 정리하고 체력을 좀 비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열심히 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7, 8월부터 자기가 루틴을 안 잡아두면 9, 10월 달부터 바로 루틴이 못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다 그런 실수들을 되게 많이 하던데 좀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7, 8월 달 두 달 동안에 어쨌든 열심히 좀 하고요. 쉴 때는 좀 쉬더라도. 그래서 일단 일정은 뭐 아시다시피 7주차 일단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아마 2일부터 모의고사만이 들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그 중간에 이제 방학 겸 자율학습 보충 뭐 이런 시간들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의 어떤 강의 목표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우리가 이제 실전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내용을 많이 설명하고 막 길게 가져가는 그런 강의보다 일단은 출제 포인트가 뭐고 출제자들이 어떤 점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출제에 들어가실 만한 분들이 좋아하는 취향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취향들을 좀 알려드리고 일단 정리는 여러분들이 1, 2, 3, 4, 5, 6, 5월달까지 공부했던 거 가지고 또 정리를 복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는 거, 뭐 그렇게 구성을 할까 해요. 그렇게 해서 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진행 방법은 총 3단계가 됩니다. 일단은 주요 쟁점을 정리를 하고 예상 문제 분석까지는 제가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입형하고 확인 및 실전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입형은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들의 빈칸을 막 비워놨습니다. 그죠? 5, 6월 달에도 했는데 그리고 빈칸을 비워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밑에 각 줄을 제가 달아놨어요. 이거 시간 엄청나게 걸려요. 제가 이거 만들 때마다 이번 주도 만들 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확인 및 연습 문제하고 기입형으로 뻥뻥 비워둔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말씀도 드리겠지만 일단 가급적이면 각 주에다가 답을 해놓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내가 과연 여기에다가 기입형이나 내용들을 쓸 수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체크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자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내용 정리가 이제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장마다 문제를 구성을 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장이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 절에 일단은 두 절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31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상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예상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출제자의 의도라든지 포인트,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요령,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 가시면 확인 및 실전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지 확인들을 하셔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들은 푸시다가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각 주에다가 답하고 해설까지 달아놨으니까 아마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는 3단계 그 기입형과 확인 및 실전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제가 매번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뭐냐면 일단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과연 내가 뭘 모르지? 무엇을 모를까? 그래서 이걸 체크를 계속 해나가서 모르는 걸 줄여나가는 게 시험 공부지. 내가 지금 해서 계속해서 범위를 이렇게 넓혀가지고 무슨 나선형 교육과정도 아니고
시험 칠 때 나서는 교육과정으로 공부하시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는 내가 모르는 걸 계속 줄여나가는 것, 이게 제일 핵심이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출문제,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문제, 이 문제들 가지고 다시 한번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뭐 그렇게 하시면 뭐 크게 시험이 어렵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문제없이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자는 게 일단 또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료를 중심으로 일단 하시고 체크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 약점이 무엇인지 꼭 정리하시면서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꼭 구경하는 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걸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서 실수 최대한 줄이는 거.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뭐 예를 들면 필수 곡선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길 가다 필수 곡선 생각해 보는 거지. 아, 필수 곡선식을 내가 만들 수 있나? 쓸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못 쓴다. 그럼 와서 봐야지. 그렇게 하면 경제 한 주제당 제가 볼 때는 한 5분, 3분 정도면 한 주제당 이렇게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되 좀 더 기술적으로 열심히 하자. 이게 이제 제가 드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작을 해봅시다.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자, 경제학의 기초 파트 나오는데 이 경제학의 기초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시부터 거시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에 대한 직관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들 경제 문제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아껴 써야 된다. 생산 자원을 아껴 써야 된다. 이게 이제 희소성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럼 아껴 써야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쓸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필요하냐?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 합리적 선택이 바로 뭐냐? 그 이야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채권을 사겠어요? 미국의 채권을 사겠어요? 미국의 채권을 사겠죠. 왜 미국의 채권을 삽니까? 이익이 더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OM 매출권을 사서 내가 배출을 하게 되면 1,000원이야.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세금을 낸다 치면 700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세금 내겠어요? 아니면 OM 매출권 사겠어요? 세금 내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효용, 즉 편익의 극대화 관점이 있고 하나는 비용의 극소화 관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비용 극소화 관점은 주로 어디서 시험 문제를 내냐면 외부 효과. 우리 기출 문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 비용 편익 분석에서 비용 극소화를 내가 선택한다는 이 마음만 먹고 있으면 직관적으로 금방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편익의 극대화 관점은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소비자 효용 극대화. 그죠? 그 다음에 생산자 이윤 극대화. 이 관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지? 바로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조건. 그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시에서 거시까지 전부 다 비용 편익 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왜 환율을 결정할 때도 보면 이자율이 높은 지역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역시 합리적 선택이잖아. 그냥 경상수지 문제. 그것도 역시 비용과 편익 분석 관점 문제예요. 화폐를 보유하시겠어요? 채권을 사시겠어요? 그것도 역시 비용과 편익 분석에 따라 결정하는 거지. 화폐 가치가 높다면 당연히 화폐를 보유할 것이고 화폐 가치가 낮다면 그렇지 채권을 선택하겠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미시부터 거시까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관점이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려하느냐? 이득만 보진 않습니다. 그죠?
뭘 고려해야 됩니까?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반복 출제니까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선택 시점이 일단은 먼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선택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는 거지. 내가 1년 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또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기계를 구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1년 전이 선택 시점이 아니라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이 선택 시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선택 시점은 1년 전에 지금 이제 시작을 했지만 1년 후가 선택 시점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뭐지?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 선택 시점에서 매몰 비용을 고려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 전에 여행 가려고 제주도 표를 끊어놨어. 20만 원. 그런데 제주도 가는 것보다 강릉 가는 게 더 좋아. 편익이 30만 원이 더 좋아. 그런데 이거 지금 제주도 표 끊어놓은 거는 언제죠? 일주일 전이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비행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합시다. 비행기 표값이 지금 7만 원이에요. 만약에 제주도까지 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승객을 모아봤는데 300명이 타야 되는 비행기에 지금 출발하기 직전에 보니까 승객이 100명밖에 없어. 그러면 이 비행기 회사는 지금 이제 비행기를 띄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봤더니 2만 원이야. 표값을 얼마 해야 되겠어? 7만 원, 6만 원, 5만 원, 4만 원? 얼마까지 하면 비행기를 태워줄까? (2만 원이잖아) 최소한 이 비용이 지금 현재 보전된다면 하겠지. 그런데 만약 이게 고정비용 같으면 이거 더 떨어지겠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차피 그 비용은 나가는 거잖아. 어차피 그 비용은 나가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관점의 기회비용 선택하는 문제의 관점의 이야기잖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첫 번째 기회비용을 구할 때는 일단은 실제 지출한 비용 이건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에 따라 포기하는 편익,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묵적 비용이죠. 암묵적인 거고.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황마다 이게 좀 상황이 틀려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려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현재 시점이라고 하는 거, 이 매몰 비용을 파악해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회비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추상적으로 만든 도구가 뭐냐면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서 일단은 생산을 해내는 곡선이니까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생산 자원을 어떻게 해? 아껴 써야 돼. 아껴 써야 돼. 희소하니까. 그럼 아껴 쓰는데 내가 어떤 물품을 투입을 한다 만다라고 했을 때 이 생산 가능 곡선에서 우리가 뭘 설명해 주냐면 바로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교역까지 뿐만 아니라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소비자의 선택, 그 다음에 기업의 선택, 그 모든 관점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기회비용을 뜻합니다. 그죠? 이거 상대 가격비입니다. 그죠? 상대 비용 비율이라는 거, 이건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 공식을 우리가 열심히 외우지만 이 공식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걸 응용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소비자 선택할 때는 무차별 곡선에서 우리가 X와 Y를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이걸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자 이론에서는 뭘 보지? 비슷한 논리로 적용하는 게 등량선이죠. 등량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무차별 곡선, 여기에서 이걸 우리가 또 써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산자 이론의 등량선에 써먹을 것이고, 이 이론은 나중에 또 어디로 가서 또 적용하죠? 국제무역 가서 우리가 또 적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회비용의 저 공식 하나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되지만 이게 지금 현재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으로 표시되는 거잖아요. 포기한 게 뭐죠? Y지. 그죠? 포기한 것으로 표시된다는 거. 항상 이걸 잊지 마시고. 그럼 이걸 이제 가격비로 따지면 PY분의 PX가 될 것이고, 가격은 뭘 반영해? 비용을 반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MCY분의 MCX라고 하는 식으로 도출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잘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헷갈려 하는 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값이 2가 나왔다. 2가 나왔다. 그러면 PX 대 PY의 가격비가 얼마라는 이야기지? 2대 1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거 무조건 나와야 돼. 4분의 3이 나왔다. 그러면 PX 대 PY는 몇 대 몇이야? 3대 4가 된다는 거. 이게 무조건 나와야 돼. 자연스럽게. 이게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머뭇거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헷갈려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라고 하는 것은 X 한 개를 얻기 위해서 Y 이제 두 개를 포기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X가 비싸다는 이야기야. 그죠? 왜? Y 이제 두 개나 갖다 바쳐야 돼. 이해되셨나요? 반대가 되면 이래 된 거죠. X 이제 한 개를 얻기 위해서 Y 이제 4분의 3을 포기해야 돼. 그럼 이때는 반대가 되죠. Y가 비싸다. 그래서 이걸 항상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꼭 해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하는데 나중에 문제도 하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때 확인을 하는데요. 일단은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은 뭐가 되죠? 효율적인 점입니다. 효율적인 점.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점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지금 그래프에서 두 번째 비효율적인 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효율성에서 생산 가능 곡선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말은 생산 가능 곡선 위로 간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산 가능 곡선 위는 뭘 이야기하는 거다?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는 뭐? 비효율성. 밖에는 뭐지? 도달 불가능한 것. 그럼 밖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경제성장 이론이 떠올라야 돼. 경제성장 이론을 따르게 되면 생산량이 증가를 하려면 뭐가 증가해야 되죠? 인구가 증가를 하거나, 그렇죠? 자본이 증가를 하거나,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거나.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경제학에서 거의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는 체증하는 놈은, 증가하는 놈은 비용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나머지 전부 다 어떻게? 감소함수. 형태를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오목한 이유는 6번에 나옵니다. 그죠? 생산 가능 곡선에 우하행하는 것은 당연히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 대해 오목한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다?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거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이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기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자꾸 물어보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걸 알면 빨리 문제를 풀 것이고 모르면 한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자, 국민경제 기본 골격에 여기에서는 이제 가계와 기업 정부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까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될 거. 가계하고 기업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로 취급되죠? 민간입니다. 그렇죠? 민간. 그 다음에 기업은 뭘로 이해를 하시면 돼? 우리가 상품 시장 이론을 공부할 거잖아. 그러니까 기업은 시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정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정부경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경제라고 하는 거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가계와 기업은 어쨌든 간에 민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뭘 한다?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 비용과 편익 분석이 중요하다.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정부가 하는 비용과 편익 분석을 예타라고 하죠. 예타. 그죠? 경제적인 예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주 과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공무원 시험이나 시험이 각종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뭐 크게 안 나옵니다. 그죠? 너무 잘 아는 거잖아. 뭘 생산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거냐, 생산 상품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배분하고 분배하고 자꾸 헷갈립니다. 아시겠나요? 정치학에서는 분배입니다. 이건 정치학에서의 영역이에요. 정치학에서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뭐냐 하면 배분이에요. 배분. 어떤 물건이 어떤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좋으냐라고 하는 이야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자리에 있는 게 좋으냐. 분배는 그게 아니고 공정하게 나누어졌느냐. 이게 분배고. 그래서 배분은 이거는 이제 경제학적 개념이고 분배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정치학적 개념이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합리 선택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야? 배분이지 배분. 배분의 문제죠. 배분의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그 성경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하나님이 돈이 10,000원 가지고 계셨는데 10,000원 가지고 있는데 A하고 B라는 두 놈이 있어. 그래서 얘한테 이제 각각 두 놈한테 10,000원씩을 주는 거야. 10,000원씩을 줘놓고 나중에 1년 뒤에 너희들이 10,000원 가지고 뭘 했는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얘는 보니까 10,000원을 전부 다 까먹었어. 근데 한 놈은 딱 가져왔는데 20,000원을 가져왔네. 그러면 다음부터 누구한테 돈 줘야지? 그렇지, 20,000원 가져온 놈한테. 이게 배분이에요. 너는 하나도 못 벌었으니까 안 준다는 것은 뭐지?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잖아. 그거는 분배의 문제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시장과 가격.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왜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보는 거지. 시장에 사람들이 거래를 해. 그런데 이 거래를 하는데 700원에 거래를 하기도 하고 1,000원에 거래를 하기도 해. 그런데 왜 이런 거래를 할까? 얘들의 심리가 뭘까? 일단은 이거는 뭐냐면 행태야. 그냥 사람들이 요 가격 1,000원대에서 거래를 한다는 거, 이거는 뭐냐? 행태야.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1,000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물건을 샀네? 이거야. 그 1,000원에 물건 팔았네? 이거야. 근데 왜 이 사람들이 1,000원에 팔지? 이 사람들이 왜 1,000원에 공급을 하지? 거래가 왜 이루어지지? 이걸 심리를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모든 것들의 설명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하면서부터 얘네들의 심리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 이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바로 뭐지? 효용 극대화. 공급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뭐죠? 이윤 극대화. 이 심리를 파악한다는 이야기야. 이걸 이제 여러분들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인 거지. 이게 무슨 뭐 수학 공식처럼 막 그걸 마구잡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공급과 수요자를 만나게끔 해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000원을 보고 뭐가 생기는 거야? 동기가 생겨. 그리고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져. 이게 바로 가격 기구의 기능이죠.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보고 신호가 왔네. 물건을 팔아야 될 때구나.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가격 기구가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가격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곳. 가격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것. 이게 바로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어떤 수요든지 어떤 공급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주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건 시장이야. 그럼 이런 시장에는 상품 시장도 있고 우리가 공부한 시장 중에 노동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시장이 있고 대부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라고 하는 파생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외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요즘 환율이 급등한다고 하잖아. 맞지? 그러면 그 모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뭐다? 가격이다. 그런데 그 시장마다 가격의 표시가 좀 다르죠. 가격의 이름이 다르지. 맞아요.
이 가격 밑에 있는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물건의 가격도 있고 총체적으로 표시하는 물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임금이라고 하는 노동의 가격도 있고 이자라고 하는 가격도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이라고 하는 외환의 가격도 있고. 이해됐나요? 요즘에 또 코인이라고 하는 지랄 같은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별별 가격들이 이제 마구 나타나는 거죠. 요즘에 또 원숭이 한 마리가 가격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원숭이를 가지고 있으면 피자도 주고 뭐 물건도 살 수 있다고 막 난리 벌써 피우고 있는데, 어쨌든 바로 이것들이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럼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시장 내부에 실패가 있죠. 그걸 뭐라 부르죠? 비경쟁. 독점이라고 하는 비경쟁이 있죠. 비경쟁. 그 다음에 또 시장 실패가 뭐가 있어? 외부 효과 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공공재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도덕적 해이나, 그 다음에 역선택 같은 문제가 있지. 정보 경제학에. 시장 실패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시장 실패에 뭐가 있죠? 경기 변동도 시장 실패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시각. 이게 누구의 시각이죠? 케인즈. 됐어요? 그럼 이 말은, 시장 실패 말은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핵심은 뭐야? 가격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화폐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 그 말은 누가 제 역할을 못한다? 이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역할을 못한다. 대부 시장이 지금 현재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대부 시장의 가격은 뭐야? 이자율이죠. 그럼 이자율이 그 역할을 못한다. 그럼 다른 변수가 영향을 준다. 그 이야기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일단 뭐가 골격이 돼야 되냐면, 모든 분석의 시작은 가격이 무엇인지, 수요가 어떤 수요인지, 공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거시경제의 시각은 뭐냐면, 얘가 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입장과 제 역할을 못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돼요. 거시경제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골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시장은 가격이 조정된다. 이거는 여러분 골격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격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네. 그 경우를 예외적으로 살펴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을, 왜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되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품에 대한 수요하고 노동에 대한 수요에 대한 심리는 다르죠. 예를 들면 상품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는 소비잖아. 내가 소비를 통해서 얻는 만족이잖아. 그런데 노동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요잖아. 그러면 그 내용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지? 근데 가격이 주는 영향은 어때?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그 심리만, 차이 나는 심리만 파악을 하는 거지, 기본 골격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격이 뭐냐?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간단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블랙핑크라고 적을까 하다가 이거 너무 취향이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자, A는 블랙윈드의 콘서트 입장권을 5만원에 구입했는데 막상 콘서트 당일이 되자 콘서트 입장권을 5만원에 구입했던 이 시점은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이거 과거입니다. 막상 콘서트 당일이 되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갈 수 없게 되었다. SNS 급히 구매자를 물색한 결과 콘서트 당일이 바로 뭐죠? 현재 시점이죠. 시점을 꼭 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입장권을 B에게 택배로 보내는 비용은 5,000원으로 A가 B 부담하기로 했다. A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할 경우 B의 사겠다는 제안에 A가 응할 수 있는 가격은 얼마부터 될 것이냐. 그 이야기잖아. 얼마부터 되지? 5,000원부터죠. 매몰 비용 5만원 빼야 됩니다. 그죠? 지금 시점은 뭐다? 지금 시점에서는 5만원은 매몰 비용이다.
되셨나요? 아까 그 비행기 날리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비행기 값을 얼마 받으면 되겠느냐, 이거. 자, 이게 우선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납을 한번 봅시다. 갑은 연초에 2천만 원 일시불로 주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1년간 타고 다니다가 연말에 이 차를 1,2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갑이 만일 자동차를 사지 않았더라면 이 돈을 은행에 연료 5%로 예금을 했을 것이다. 갑이 1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얼마냐 그 이야기지.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한 것에 대한 갑이 포기한 걸 찾아봐라 그 이야기잖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차를 1,200만 원을 받고 팔았으니까 일단은 명시적인 비용은 얼마야? 800만 원이지. 명시적 비용은 800만 원이잖아. 이게 감가상각비죠. 실제적으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비용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연초에 2천만 원을 만약에 은행에 예금을 했더라면 그때 돈은 얼마지? 100만 원 이자가 발생했겠지. 그걸 포기하고 지금 자동차 산 거잖아. 그러면 전체적인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900만 원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자,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본 거고요. 생산자 입장에서 보는 거는 저 뒤에 가서 봅니다. 비용 이론 가서. 아시겠나요? 예, 그때 다시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예습을 좀 하시라고 확인 및 실전 연습 문제에 생산자 입장에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은 말장난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 위에 모든 점은 뭐다? 효율성. 안쪽에는 뭐가 된다고 했지? 비효율성이라고 했습니다. 밖의 영역은 뭘 이야기한다고 했지? 네, 이거는 생산 불가능이고요. 기술 진보, 자본의 증가가 있을 때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한번 봅시다. 냉장고 80대의 기회비용은 TV 150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함정에 많이 빠질 가능성이 크죠. 왜? 여기 있는 점이 80점 150이잖아. 맞아요. 그런데 이 점이 기회비용은 아니지. 기회비용은 뭐지? 변화분이잖아. 변화분이잖아. 변화분이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시되는 거잖아. 당연히 값의 설명은 틀렸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어를 한번 봅시다. 80하고 150이 생산 가능 곡선 위에 88, 100으로 증가를 했다. 그 말은 자, 냉장고는 지금 현재 어떻게 했다고?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TV는 줄었죠. 이게 바로 뭡니까?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증가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 발달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80, 150을 기준을 잡는다면 150대 이상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밖에 점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지. 됐어요. 그 다음에 TV 생산이 증가해서 포기해야 되는 냉장고 수량 증가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 체증. 그 다음에 이제 무이야기. 냉장고의 생산 효율성이 제고되었다는 이 말은 비효율성에서 효율성으로 왔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80대 이상으로 간다는 말은 밖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이야기다. 밖으로 나가려면 뭐가 돼야 한다고? 기술 진보,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자, 그래서 틀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갑과 무 두 사람이다. 됐죠? 자, 확인 및 실전 연습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제3장으로 이제 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왜 중요합니까? 시험에 최다 출제 파트고요. 최다 출제 파트. 뭐 이 파트에 나온 문제를 틀린다 이러면 이거는 타격이 큽니다. 최다 출제 파트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시와 거시 전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미시와 거시의 전반적인 메커니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뭘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일단은 수요라고 하는 개념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많이 이제 수요에서 이해를 해야 될 건 딴 게 아니고, 수요 곡선 위의 운동, 수요 곡선 이동, 이게 미시부터 거시까지 똑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거시에서 우리가 AD/AS 모형이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일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되는데, AD하고 AS 모형에서 물가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균형 물가에서 물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초과 수요가 발생해. 그죠? 물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 초과 공급이 발생해. 이 기본 개념이 일단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초과 수요인 경우는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 초과 공급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 아셨나요?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요곡선 위의 운동, 수요곡선 이동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메커니즘은 이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요 시장 균형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 그런 거지? 모든 문제의 공통점, 80% 이상의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첫 번째, 뭘 어떻게 시험 포인트 잡아야 되냐면, 첫 번째, 수요, 공급, 곡선, 도출. 판서를 하자. 자, 문제의 모든 포인트는 일단은 수요, 공급, 곡선의 도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해야 되겠어? 이걸 가지고 균형을 구합니다. 균형 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해야 되겠지? 균형의 변화를 구합니다. 문제는 균형에서 균형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요 값을 물어보는 게 결론이에요. 대부분 다.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수요 공급 곡선 도출에서는 뭘 신경 써야 돼? 신경 써야 될 게 Q로 주어졌는지 P로 주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지. 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수요 곡선식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럴 때는 시장 수요 곡선 도출할 때 어떻게 들어간다? 기울기 곱하기 숫자 n분의 1로 들어간다고 했죠. 됐어요? 근데 수요 함수로 주어졌을 때 이때는 식을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이때는 수요 함수에다가 수요 함수에도 곱하기 n을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일단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수요는 항상 보면 뭐가 된다고? 전제 조건이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 이쪽은 기울기가 항상 마이너스, 이쪽은 기울기가 항상 플러스. 잊으면 안 되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은 어떻게 놓고 풀어야 되느냐? 균형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을 놓고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수요와 공급을 놓고 푸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한 가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게 뭐죠? 기울기. 탄력도가 아니고 기울기. 탄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울기. 이게 중요하다고. 왜? 이 기울기가 나중에 뭘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잉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영향을 미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좀 더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좀 더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시장에서 타격적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비타격적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타격적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됐나요?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변화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 수요 공급의 변화. 그죠? 수요 공급의 변화. 수요 공급의 변화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수요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이외의 변수. 수요 공급의 변화는 전부 다 뭐지? 가격 이외의 변수.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가격 이외의 변수에는 뭐가 있지? 소득, 기호, 예상물가, 예상가격, 그 다음에 대체재, 보완재.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변했을 때, 변하게 되면 균형이 변한다는 말은 새로운 균형이 등장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수요 공급이 변하면 새로운 균형이 등장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지? 수요 공급의 8대 법칙, 4대 법칙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가격 규제입니다. 가격 규제. 그래서 이 가격 규제부터 이제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뭐 나오냐? 균형의 시점에서 우리는 뭘 파악을 해야 돼? 사회적 잉여를 파악을 해야 돼. 사회적 잉여. 균형에서. 그러면 이제 가격 규제가 됐을 때 잉여의 변화죠. 잉여의 변화. 그래서 가격 규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잖아. 뭐가 있지? 가격 상한제가 있고 가격 하한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 잉여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이야기잖아. 가격 상한제는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가격 올리지 마. 이거잖아. 생산자한테 유리하다고? 소비자한테 유리하지. 자, 한번 물어봅시다. 가격이 어떻게 되면 소비자한테 유리해집니까? 응? 상한이란 말은 뚜껑이 위에 있다는 이야기야.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야. 위에 지붕이 있다는 이야기야. 하한제는 밑에 밑바닥이 있다는, 최저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야. 가격 하한제는 더 이상 못 내려가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른 말로 가격 상한제는 뭐라 부르지? 최고 가격제. 이래 부르잖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 계속 하던 거 마저 해야지. 가격이 어떻게 될 때 소비자한테 유리해요? 가격이 내려갈 때. 가격이 어떻게 될 때 생산자한테 유리하지? 그렇지. 그럼 가격 상한제로 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 맞죠? 균형 가격을 기준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균형을 기준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누구한테 유리하지? 소비자한테 유리하지. 당연한 거잖아니까. 이 물리적으로. 가격 한제는 뭐죠? 가격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 그죠? 균형 가격이 너무 낮아. 그냥 비교 대상은 있어야 되겠지. 비교 대상은 뭡니까? 균형 가격. 지금 현재의 균형 가격이 너무 높아. 현재의 균형 가격이 너무 낮아. 그래서 균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균형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이 가격, 균형 가격보다는 위에. 이게 우리가 뭐라 부르죠? 최저 가격제. 그럼 가격이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야? 올라간 거지. 그럼 소비자한테 유리해, 생산자한테 유리해? 생산자한테 유리해. 이게 우리가 뭐라 부르죠? 최저 가격제. 기출문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가격 상한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소비자 후생은 늘어나요, 증가요? 소비자한테 유리하지만 불확실하지, 사실은. 근데 생산자한테는,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까, 늘어날까? 그건 확실히 감소하지. 왜? 불리한 거잖아. 소비자한테 유리한 거니까. 생산자한테 유리하다는 거 가격 한제지. 자, 질문. 생산자한테 유리하잖아. 그러면 소비자는 반드시 불리하니까 소비자 잉여는 무조건 감소지.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됐을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균형의 변화에 또 영향을 미쳐주는 거 수요 공급의 변화와 연계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죠? 세금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세금은 결국 뭐가 이제 뭐의 문제가 발생해? 누가 얼만큼 부담을 하느냐. 그런데 부담을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명제가 하나 있어. 뭐지?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해, 많이 부담해. 적게 부담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직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마이너스 기울기가 붙어 있으니까 생산자야, 수요야, 공급이야? 수요죠. 우하향이지. 이쪽은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공급이지. 그럼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누가 많이 부담해? 누가 많이 부담해? 얘가 탄력적이야, 얘가 탄력적이야. 이럴래? 이거 지금 뭐죠? P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역수잖아. 그럼 이게 2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올해. 맞지? 그러면 30원 같으면 소비자가 얼마나 부담한다는 이야기야? 10원. 이쪽 얼마 부담해야 돼? 20원. 역으로. 좀 더 연습해 볼까요? P는 마이너스 5분의 3, P는 Q, 5분의 2, 50원. 뒤에 뭐 있든 없든 상관없고, 누가 얼마나 부담해? 공급자가 30%를, 3만큼을, 소비자가 이만큼을. 역수 뒤지면 어떻게 되지? 3분의 5, 2분의 5잖아. 공급자가 더 탄력적이지. 공급자가 더 탄력적일 거 아니야. 비율을 따지게 되면 3대 2잖아. 거꾸로 하면 2대 3이잖아. 2대 3이니까 50원 같으면 얘가 얼마를 부담해야 돼? 30원. 얘가 얼마? 20원. 됐어요? P로 되어 있을 때와 Q로 되어 있을 때 다르다고 했잖아. Q로 되어 있을 때는 바로 보면 되는데 P로 되어 있을 때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야 되겠지. 됐어요? 자, 이걸 연습을 몇 번 해두세요. 그러면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이니까. 그럼 보세요. 이 두 개의 문제가 항상 이제 조금 어렵게 느끼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가격 규제와 세금 부담이 만약에 오게 되면, 이 두 개가 오게 되면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해야 돼. 수요 공급선 일단 도출해야 돼. 주어져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고, 그 다음 뭘부터 해야 되지? 균형을 구해야 돼. 됐어요? 균형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변화는 이동하는 거잖아. 그런데 가격 규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지?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야. 얘는. 그 차이점 알아야 되겠지. 됐습니까? 나머지 산수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뭐부터 해라? 머릿속에 수요 공급선 노출. 두 번째는 균형 구하기. 세 번째는 뭐? 변화된 이후에 균형을 구하기. 이 루틴대로 문제를 그냥 푸시면 돼.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바로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물어본다. 시장 균형. 자, 그러면 이제 수요에서 좀 더 주의해야 될 걸 한 가지 확인합시다. 일단은 이제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서로 어떻게 된다? 역의 관계. 그죠? 그 역의 관계가 나타난 이유는 뭐지? 한계 가치가 체감하기 때문이다. 자, 수요 곡선의 높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계 편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상의 가격을 뭐라고 부른다고 해서 지불 의사가 있는 가격. 그죠? 지불 의사가 있는 가격. 기억나시죠? 지불 의사가 있는 가격.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곡선 위의 운동과 수요곡선 이동을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겠고, 일단은 수요량이 변한다. 이때는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때는 무조건 뭐의 문제지? 초과 수요 아니면 초과 공급의 문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의 문제다. 이거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수요곡선의 이동이다. 그죠? 수요곡선의 이동이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소득과 재산. 이건 나중에 거시까지 갑니다. 그죠? 거시까지 가는 거지.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 거시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 수요가 오른쪽으로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 됐습니까? 어디에 영향을 줘서? 소비 함수에 영향을 줘서. 유효 수요에 영향을 줘서. 그 다음에 이제 선호도가 있다라고 했고, 선호는 뭐 거시까지 가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 전반에서 소비자 이동까지 갈 때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대체제와 보완제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주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원재화와 대체제가 뭔지. 항상 원재와 대체제, 원재와 보완제. 이걸 구별하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헷갈리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탄력도가 뭐지? 교차 탄력도. 교차 탄력도. 됐습니까? 탄력도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냐. 그 이야기를 했지. 그럼 가격은 독립변수이자 비용에 해당되는 거고. 기억나죠? 독립변수이자 가격은 비용에 해당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라고? 종속변수이자 편익에 해당되는 거다. 잊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문다 보면 아까 봐봐, 기회비용에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X제 한 개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야. 그러면 기회비용은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지? 비용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델타 Y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비용이야. 비용인데 X를 전제로 한 비용이니까 상대적 비용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지? 상대 가격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기회비용만 그렇게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고 싶은 건 효용을 알고 싶고 편익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에, 편익이 어디 와야 돼? 전부 다 위에 와야 돼. 비용은 어디로 와야 되죠? 비용을 전제로 한 편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비용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뭐다? 가격, 편익에 해당되는 우리가 일단 보면 수요량. 그럼 이것들의 변화율 계산하면 뭐가 되지? 탄력도. 이렇게 하면 상대값에 대한 부분이 어렵지도 않고 굳이 암기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탄력도를 굳이 억지로 암기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독립변수가 변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예상. 이거는 거시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소비자 예상. 그래서 이건 특히나 어디 가서 많이 써먹어야 된다? 환율.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될 때. 환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런데 환율의 본질은 뭐지? 껍데기는 환율이지만 환율의 본질은 뭐다? 가격이다. 가격이다. 그럼 환율이 오른다. 달러가 오른다. 그 이야기잖아. 달러 가격이 오른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미리 산다. 미리 산다. 달러가 내려간대. 그럼 어떻게 하지? 미리 판다. 이것도 바로 뭐지? 합리 선택. 손해보기 싫으니까. 비용과 편익 분석. 이해가 됐나요? 자, 시장의 수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유의사항이 뭐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수요 곡선 도출 이야기입니다. 그죠? 수요 곡선 도출 이야기.
자, Q로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기 N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P로 정리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기울기에다가 곱하기 N분의 1을 해주면 된다. Q로 정리가 된 경우에는 곱하기 N. 그 다음에 P로 정리된 경우는 곱하기 N분의 1. 자, 그럼 이런 거죠. 함수가 Q는 3-2P로 돼 있어. 아니면 Q는 5-P로 돼 있어. 그럼 이때 개별 수요 함수는 이런데 시장의 사람들은 100명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P는 하고 이렇게 수요 곡선 씌워주셨다. 소비자 100명이 됐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기울기에다가 N분의 1. 이걸 하면 된다고. 물론 식을 다 정리해서 풀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 그래서 식을 풀기보다는 이 정도는 암기하자. 제가 암기를 자꾸 하라는 이야기를 별로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직관적으로 보자는 이야기를 자주 해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암기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암기를 자꾸 해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수요 함수는 당연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x제와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원래는 x제의 수요량과 x제의 가격 문제겠지. 200은 뭐라고 부르지? 상수. 그러면 px하고 i, 소득, py, 다른 제와의 가격, pz, 다른 제와의 가격, 이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변수. 변수. 자, 총수요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총수요라고 하는 것은, 총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함수, 투자함수, 정부지출함수, 그 다음에 순수출함수가 합해진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 식상에서 얘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변수지, 변수. 맞죠? 그러면 얘들이 변할 때 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고 싶어. 그지?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두면 돼? 얘를 상수로 두고 얘가 변화율, 얘의 변화율을 구하면 되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뭐야? 승수. 변화율이잖아. 변화율이잖아.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물건 가격이 분명히 소비자하고 생산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 얼마나 영향을 줄까?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탄력도라 부르잖아. 그런데 탄력도의 본질은 뭐가 돼? 이것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변화율이죠. 변화율. 얼마나 변하느냐. 그러면 각각의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머지 변수는 전부 다 상수로 두면 돼. 상수는 미분값이 어떻게 되죠? 얘를 미분하면 제로입니다. 그죠? 상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또 이식도 마찬가지나 수요를 구성하는 게 이렇게 다양해.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 근데 이 중에서 나는 X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인지 변하는지 알고 싶다. 이게 바로 뭐죠? 가격의 수요 탄력도. 가격 수요 탄력도.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상수를 취급해. 그러면 나머지 미분해버리면 남는 게 얼마야? 0.5. 이게 남잖아 지금. 이게 바로 뭐가 되죠? 기울기. 탄력도 앞에 있는 뭐가 되지? 우리가 이거 기억나십니까? 앞으로 이제 봐야 될 게 이건데 구별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죠? 뭐냐가 되냐면 앞에 지금 현재 2의 x 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는 뭐가 되지? 변수. 얘는 뭐가 되지? 개수. 얘는 뭐가 되지? 차수. 그런데 이 개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지. 개수는 뭘 뜻한다고 했어? 개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y가 1만큼 변할 때 2만큼 변한다는 뜻이야. 이건 항상 정해져 있거든.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요값 자체를 보통 보면 이제 개수라고 보통 부르거든. 그 탄력도는 희한한 게 어떻게 되어 있지? 탄력도는 앞에 뭐가 있어요?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이 있지. 근데 요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있는 이야기야. 얘가 이만큼은 항상 변해. 항상 일정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요 값들이 뭐지? 변하는 값이지. 이게 탄력도의 구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0.5는 이거예요. 변하는 값이에요. 일정 계수예요. 일정 계수죠.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요 점에서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런데 이 수요곡선에서 변하는 값의 계수는 항상 어떻게?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그러면 A점에 있는 값 뭐지? P, Q를 대입시키면 되지. 탄력도. 우리가 균형점에서의 탄력도 구하라고 하잖아. 균형점의 탄력도 구할 때 우리가 일단 요 개수는 이미 알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 점만 대입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게 탄력도. 그게 생각보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예를 들면 필립스 곡선 아까 이야기했는데 파이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는 거 예상물가. 그 다음에 이게 U 마이너스 자연실험률. 여기 알파라는 값이 있지. 이게 뭐지? 개수. 일정한 값. 잊지 마세요. 이걸 우리가 미시부터 거시까지 다 써먹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걸 여기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메커니즘을 거시에도 계속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0.5라고 하는 이 개수값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것도 기억나세요? 세금 부담 같은 거 아까 할 때, 세금 부담분을 정할 때 뭘 가지고 우리 구했지? 실제로 개수를 가지고 한 거잖아. 개수, 기울기. 실제 곡선의 기울기. 됐습니까? 그래서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요 탄력도, 가격 탄력도 쭉 나올 텐데 앞으로 탄력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독립 변수가 분모에, 종속 변수가 어떻게? 분자에.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 하면 화폐 수요 이자율 중에 뭐가 독립 변수야? 뭐가 독립 변수지? 화폐 수요죠. 이게 종속 변수죠. 이자율이 독립 변수죠. 자, 그럼 한번 다 구해봅시다. 지금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물건의 가격 PX. 그죠? 얘가 변할 때 QX가 얼마나 변하느냐. 변화율. 이걸 우리가 미분하고 기울기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일단 우리가 약속했잖아. 다시로 표현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P분의 데타 P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Q-는 뭐? Q분의 데타 Q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독립변수가 뭐가 있지? 소득. 소득의 변화분분에 뭐가 있지? X의 변화분. 또 뭐가 있지? 다른 재화가 있지. 다른 재화의 가격 PY분의 X 수요량의 변화분. 이게 뭐지? 교차 탄력도. 그 다음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 어떻게 구한다고? 자, 그러면 투자 수요부터 한번 해봅시다.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자율 분의 여기 뭐가 오면 돼? 투자 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 이자율 분의 뭐가 있지? 화폐 수요. 이거 암기하는 건 바보입니다. 이걸 왜 암기를 해? 독립변수가 여기 있고 종속변수 위에 있다. 이거 지금 연습하는 거지. 그럼 물어봅시다. 나중에 보면 제이커브 효과 같은 거 있잖아. 경상수지에서. 그럼 뭐가 된다고 하지? 수출 탄력도하고 수입 탄력도 나오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와야 돼?
수출 가격, 수출량이 와야 되잖아. 이게 뭐 어려워? 수입 타격도 같으면 어떻게 구하면 되지? 당연히 수입 가격, 뭐가 와야 돼? 수입량, 이게 온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임금의 노동 타격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임금, 그죠? 노동량이겠지. 노동 수요량. 이거 오면 되잖아. 자본의 이자율 타격도는 누가 하면 돼? 독립변수 이자율, 자본량이,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참 그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아주 잘해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자본, 노동, 계수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두 개의 개념이 경제가 연결되어 있잖아. 이 연결됐을 때 이걸 사실 번역을 사실 미국적인 번역을 그대로 한 거거든. 우리하고 좀 번역이 틀려. 우리는 보통 보면 어떻게 하냐면 5분의 3이라고 읽지. 그죠? 근데 쓸 때는 쟤네들은 어떻게 쓰냐면 3, 이래 쓰거든, 일반적으로. 그러면 자본 노동 계수 같으면 이건 보나 마나 뻔해. 뭘 이야기하는 거지? 노동분의 자본이야. 앞에 두 개 붙어 있으면 이게 분자가 되고 이게 분모가 돼. 예를 들면 소득 소비 곡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소득 소비 곡선 같으면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될 것 같아? 소득 소비. 나중에 소득 소비 곡선 보라니까. 거짓말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격 소비 곡선 같으면 어떻게 그리면 돼? 가격 소비. 이유는 없어. 쟤네들이 글을 읽는 순서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분자 분모의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비율이든 뭐든 이야기를 할 때 순서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때는 전부 다 우리가 수입이니까 얘가 어디에 있다고? 분자에, 얘가 분모에 있다는 이야기야. 반대가 되면 되지. 노동 자본이 되면 거꾸로 뒤집으면 되죠. 원래 기회비용은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기회 편익이에요. 맞잖아. 데이터 X가 편익이고 데이터 Y가 비용이잖아. 맞지? 뒤집으면 어떻게 돼? 편익이잖아. 자, 상대값을 잘 이해를 하시고 상대값을 이해를 하고 타협도를 이해를 하고 다 연결하시면 충분하다. 타협도는 어떻게 이제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거시경제 가면 뭐가 중요하지? 요 앞에 있는 계수. 요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건 계수는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다. 이거는 기울기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 일정한 요 값을 가지고 뭘 정한다고? 세금 부담. 이걸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금 부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직선의 수요곡선상의 타협도를 구하는 방법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만 알면 되지? 여기가 왜 분모가 되고 여기가 왜 분자가 되는지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가운데점이 있고. 이건 기억했죠? P가 여기 있잖아. P가 뭐지? 독립변수. 타협도를 구하고 싶으면 P 다시 분의 Q 다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시작되는 게 분모가 돼야 되고 요 값이 나머지 값이 분자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직관적으로 보면 이거 삼각형으로 닮은 걸 증명 안 해도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이 직선의 탄력도는 우리가 왜 구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시험에 또 하나 포인트지.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이거는 독립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탄력도와 판매 수입은 독립적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는 틀리면 이거는 정말 억울하지.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잘 보시면 되잖아.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P는 독립변수야. Q는 수요량이야. 그럼 당연히 P-분의 Q-라고 하는 탄력도 변화율을 생각해 봤을 때 요 P-가 뭐야? 분모에 와야 되고 이쪽 편은 분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분모, 분자가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명제가 한 가지, 일반화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이게 이제 종속 변수. 판매 수입이 증가하려면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을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수입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둘 중에 하나는 꼭 외우자. 가격 올렸을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이 재화의 성격은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다 그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물어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올 정도가 돼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농부의 역설. 이게 생각보다는 시험에서 빈출입니다. 생각보다는.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드문드문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탄력도에 제일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여러분들 어디 꽂히는 줄 아세요? 탄력도가 왜 헷갈리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왜 헷갈린다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헷갈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자꾸만 어떻게 했냐면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 탄력도는 뭐가 궁금한 거지? 수요량이 궁금한 거야.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느냐. 맞습니까?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해. 그럼 뭐야? 비탄력. 공급량이 하나도 안 변해. 비탄력. 공급량이 막 변해. 탄력. 수요량이 막 변해. 탄력.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자꾸 여러분들 어디 꽂히냐면 요 앞에 꽂혀. 이게 아니라고. 뒤에 꽂혀야 된다고. 뒤에. 이걸 항상 주의를 꼭 하시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렸잖아.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어디서 또 헷갈리는 줄 아세요? 화폐수 이자 탄력도 유동성 함들이 계속 헷갈려요. 유동성 함이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 그래프가 또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탄력적인 그림이야, 비탄력적 그림이야? 탄력적 그림이지. 확 와닿지가 않죠.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량이, 화폐 수요량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자율에 집중해. 그래서 유동성 함정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디에 집중해라? 수요량에. 농부 역설이 왜 발생하죠?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이 변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풍년과 흉년이라고 하는 말은 가격이 변했다는 이야기야,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했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했다는 이야기지. 풍년과 흉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그런데 책에는 전부 다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가격 비탄력 이런 표현을 계속 쓰거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뭘 줄인 겁니까?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비탄력. 그 말을 줄인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대로 암기를 하니까 자꾸만 어디 꽂히냐? 가격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발 부탁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해야 실수를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과서에 가격 비탄력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격이 비탄력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가격에 대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비탄력이란 말이에요. 주의. 시험 문제 풀 때 꼭 주의.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지금도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사치품일수록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 한 문장 정리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타협도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정상제와 열등제 구별하는 겁니다. 그죠? 정상제와 열등제 구별하는 거 잘 정리를 하시고요. 구하는 식은 뭐 따로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교차 타협도는 보완제하고 대체제하고 보완제 이야기잖아. 대체제는 어떻게 된다고? 0보다 크다. 플러스. 교차 타협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정상제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열등제는 어떻게 되지? 반대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공부부터 진행해 봅시다.